정치권 시계는 분주히 돌아갔습니다. 여야 대표가 깜짝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동호 YTN 정치담당 부국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를 전후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연휴 기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 서로 간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몸과 마음이 아팠던 두 분인데 이번 회동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좀 먼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된 겁니까? 예, 그건 뭐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더 다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고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공천 룰과 총선 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는 그 본인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국 그 완전국민 경선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궁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와의 그 전격 회동을 통해서 결국 그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만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무산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이런 그 책임론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김무성 대표가 더 급했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이게 여당 입장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더 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가 더 급했다라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이 국장님 말씀처럼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제도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야당이 소극적인 상황 속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전히 물 건너간다면은 당연히 친박계에서는 책임을 물으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꼭 아니더라도 변형된 이른바 국민공천제, 지금 안심번호 설명 잠깐 했습니다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단 한 명도 전략 공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 부분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겠다는 말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란 말 대신에 국민공천제,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도 혁신안이 이제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단을 구성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표도 대단히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또 하나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양당 대표가 서로 주장하는 바인데 서로 이 완전히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분 간의 정치 이해관계가 일단 부합했다고 보여지는데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도 지금 현재 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비노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다 한마디로 뭐 출구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이었군요. 자, 두 사람이 부산에서 만난 뒤에 결과를 내놨는데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께서는 비례대표에서 줄일 수 없다 하는 걸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당국치로 했습니다. 추석 단판에서 나온 이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름만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아주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통한 그 후보 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설명 나옵니다만 일회용 전화번호를 이제 활용해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또는 이제 경선을 실시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예선인 겁니다. 각 정당의 후보를 뽑는 데 활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이런 안심번호라는 것은 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어떤 뭐 010이라든지 011 이런 휴대전화가 아니고 0505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7자리가 있는 다른 안심번호를 이 그 이동통신회사에서 이제 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가상번호를 제공해서 이제 누군지 알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심번호라는 걸 이제 넣은 건데요.
이제 이런 안심번호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이제 전화를 돌리겠죠.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국민공천제를 하게 되면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명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훨씬 유리한 구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여야의 어떤 그 현역 의원이거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은 이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신인들은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예. 잘 선택이 안 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그렇다면 이게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까?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있던 제도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오픈이라는 게 열려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해가지고 여야가 같은 날 실시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야당이 이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양당이 같은 날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대단히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아까 변형된 국민 공천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 공천제도 기본적으로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원칙에는 이제 합의가 된 건데 이건 이제 전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설명하신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이 사실 특히 야당 내에서 모바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조작 논란도 있었고 조직 동원 논란도 있었고 해가지고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안심번호라는 좀 약간 생소한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안심번호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의 비노나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이 부분도 조작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심번호가 기존의 모바일보다는 확실히 이제 조작이라든지 동원의 가능성을 막을 개연성은 높으나 이것도 완전히 기술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양측 친박과 비노의 주장인 겁니다, 지금. 또 조작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안심번호라는 게 정말 안심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전문가들은 뭐 비교적 안심할 수는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안심번호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곧 경선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걸 이제 주변에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각종 로비 내지는 그 후보자들이 뭐 계속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각종 그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심번호라는 게 휴대전화 사용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들이 더 그 대답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젊은 층의 표심이 과다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새정치연합의 비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바일을 통한 이제 투표는 아무래도 친노 측의 강한 그런 이런 그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전례를 비춰봤을 때 상당히 친노 측이 유리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을 통한 투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노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정치연합 내 비노에서도 반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내 친박계에서 이제 반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의 표심이 지나치게 이제 반영되다 보면 친박계가 오히려 좀 불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친박계 반발 말씀하셨는데 이정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오늘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친박계가 지금 뭐 반발하는 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전략공천 한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계속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출구 전략, 출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구 전략 제대로 뭐 갖춰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확실하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제 문재인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뭐 대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게 뭐 안 좋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안심번호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모바일 투표의 어떤 변형이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지금까지 전유물이었다. 이제 그거를 왜 굳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승리했던 여당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뭐 여당은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이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상대 그 조사한 거 50% 이렇게 반영을 해왔거든요. 최근 뭐 각종 보궐선거에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나름대로 여당에서도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야당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반발을 하는 거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결국은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나 어떤 친박계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박계 역시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국장님이 전략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이 본질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야당 내에서의 이 모바일 팁을 둘러싼 이제 조작 가능성, 도원 가능성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문재인 후보 나왔을 때 그 논란이 많았어서 그런 것이고, 이 새 누리당 내에서는 어쨌든 청와대와 친박의 어떤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 그리고 비박계의 주장인 것이고 입장인 것이고, 이쪽에 지금 왜 이런 그 변형된 국민공천제가 됐건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건 왜 이걸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친박계의 기본 속셈은 결국은 공천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영향력을 나름 행사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와의 기본 정치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박계가 뭐 당장 졸작 협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친박계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졸속 협상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김무성 대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3시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친박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계가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저렇게 강력 반발하는데 저거를 무릅쓰고서 김무성 대표가 이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3시 의원총회에서 친박계를 중심해서 어느 정도 반발이 나올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행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하셨는데 친박계가 지금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이제 최고위원제를 계속 어제도 보이콧했고 오늘도 좀 뭐 그런 상황인데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처럼 친박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력에 관련된 문제고 여권 내 그 역학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시 또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완전히 청와대나 친박계에 만약에 백기투항하는 것처럼 비친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대단히 협소해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나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했으니까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일단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당내 친박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대변을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새벽녘의 보유의 어떤 제한 정책인 것처럼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유 제한이 아니다라는 저는 건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선관위에서 이런 제도를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무성계 의원들은 이제 오늘 라디오 출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선관위에서 제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이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친박계와 이제 김무성 대표 기열에서 누가 더 의원들을 더 설득력 있게 이제 다가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다만 이제 일단 국민 공천제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명분상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이런 게 명분상에서 좀 앞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쨌든 친박계는 어쨌든 현재 또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과 명분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 날지 그 부분은
이거는 뭐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은 국민들에게 공정권 돌려주려고 했는데 정치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정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면 현재 국회 정개특위가 있잖아요. 그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이미 통과가 됐어요. 사실 안심번호 이 부분. 그래서 저건 김무성 대표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 국민공천제가 우리 정치 발전에 그리고 정당 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논쟁이 지금 아니고 명분은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안심번호도 어려운 얘기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어려운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야 어느 정당이 이기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논의들이 너무 국민들 그런 건 좀 뒤떨어져,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 단판으로 어느 정도 좀 실리를 챙겼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 내홍으로 여러 가지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하고 이제 국민공천제를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시선을 어떤 당내 갈등에서 이런 그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당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로 이제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뭐 비교적 그 소기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지금 이거 말고도 아마 지금 논의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예선과 관련된 문제고요. 본선 그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 투표 연령을 지금 19세인데 18세로 낮추자는 것도 안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 시간을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오후 한밤 8시까지로 늦추자 이런 안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세 가지 모두 다 이 안건들이 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야당에서는 이 세 가지 안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계속 그 여당을 계속 아마 압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 국민공천제에 합의해줬으니까 최소한 이 중에 한두 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당내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뭐 야당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 출마를 해라 이렇게 혁신위에서 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궁금한데 추석 연휴 때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출마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출마 쪽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제 부산 영도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이 문재인 대표가 영도에서 격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전초전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이 지금 현재 지역부대 비례대표의 비율 자체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런 가장 중요한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경선 방식까지 이렇게 논란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자꾸 국민과 유리된다 이런 지적은 또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대표 부산 회동 후폭풍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